오늘 미국장 1% 넘게, 나스닥만 1% 약간 안 됐고요. 스몰캡은 2%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유럽장도 뭐 어제 세게 튀었어요. 조정이 끝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한데, 뭐 상황 더 봐야 되겠지만, 역시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희 어제 좀 세게 내려갔었죠. 2% 가까이 내려갔었던 것 같은데, 이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입니다. 여기 코스피 지수. 어제 개인이 1조 8천억 샀어요. 외국인이 1조 3천억 팔고, 증시 주변 자금이 많아서 이거 떨어지면 계속 떠받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락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는데, 뭐 이게 계속 반복되면 모르겠지만, 어제 이렇게 보시면, 주요 60일 수급선이죠. 수급선을 건드리고, 거의 밑으로 쭉 빠졌다가, 수급선 바로 밑에서 걸리면서 끝났거든요. 이게 뭐 떨어진 게 한 2.9% 밖에 안 돼요. 상승 꼭대기에서. 이게 얼마 안 빠졌습니다, 지금. 살만한 매력도가 그렇게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서 얘를 터치하면 살만하겠죠. 지금 뭐 굳이 사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 초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요거 보면서 느낀 게, 역시나 장이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특별히 붕괴될 어떤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델타 변이가 초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얘기가 나온 김에 델타 변이를 좀 먼저 보면, 이거 존스 홉킨스의 그 확진율이거든요. 확진율이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1%대 밑에 있던 게 2%로 쭉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보면 1.8까지인가 떨어졌다가 최근 2.7까지 올라갔었는데 2.9까지 올라갔었네요. 다시 좀 빠지는 걸로 보입니다. 무작정 막 이렇게 내리 위로 확 올라가는 패턴은 아닌데, 아직 초반부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7일 이동평균선을 보면, 들리기 시작했죠. 여기 보면 이동평균선 여기인데 확진자 수는 확 들렸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서 계속 가라앉고 있다가 한 13,000 아니네요. 17,000 그 당일날로 한 16,000, 15,000, 17,000 하던 게 어제 2만 넘었습니다. 26,000 좀 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계신 현재 영국 월도미터 데이터고, 이거는 CDC 데이터였습니다. 월도미터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있다가 봉쇄령을 해제하고 나서 다시 위로 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만 대가 넘었습니다. 얘 곧 5만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가면 또 마스크 쓰라고 하겠죠. 거리두기 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순화되는 과정을 가지 않을까. 올라가다 다시 멈추거나 하락하는 과정을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가 대륙 바다만 건너면 영국과 가장 붙어있죠. 프랑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한 2000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4000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2배로 다시 뛰었고요.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 영국의 북아일랜드 옆에 붙어있는 아일랜드를 보면, 아일랜드는 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초입이고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아일랜드에 델타 변이가 없을까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 방역을 잘 하느냐,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봉쇄를 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커질 건데, 결과적으로는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번 주에 나온 경제 데이터 잠깐 훑어보면, 중국의 카이신 PMI 지수, 서비스 PMI 지수가 급격히 안 좋았었죠. 지난주에 나온 것 중에 PMI 지수,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제조 PMI 지수하고 서비스 PMI 지수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카이신 서비스 PMI 지수는 뚝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어제 PPI 지수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CPI하고. 중국의 CPI는 뭐 그렇게 높게 안 나왔는데 PPI 지수가 급격히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서비스업 지수,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 식으면서 물가 상승률이 너무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지준율 하면 지급준비율 해서 은행에서 예금 가입한 사람들한테 나중에 이제 돈을 내어줘야 되겠죠. 예금을 해지하면. 예적금을. 그거를 얼마나 보유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정도는 들고 있어. 나중에 돈 주기 위해서. 이런 거가 지준율이거든요.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는 뜻은 통화정책을 약간 완화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어제 중국 주식 상위지수 보면 뭐 아시아 시장 이런 거 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도 1% 넘게 빠지고 다 안 좋았는데 상위지수 보면 0.04 빠졌어요. 보시면 밑으로 세게 빠졌다가 1% 넘게 빠졌다가 그걸 전부 다 만회하고 끝났습니다. 중국 당국이 완화 조치로 바뀐 패턴을 보인 걸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만, 델타 변이로 강력한 봉쇄나 이런 부분이 중국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여기서 떠받치고 있는 지지선이 이게 바닥을 형성하면서 위로 머리를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기차 쪽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지수 쪽이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수 쪽이 이제 바닥을 그리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지금 걸려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는데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 주식 중에 이제 디디 추싱, 이게 중국의 우버 주식인데,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이거 이미 말씀드렸죠. 중국 애들이, 중국 공산당이 얘 자꾸 누르고 있다고. 그런데 증권위원회, 미국의 SEC에서도 상장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조사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디디 추싱 차트거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6달러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세게 내리꽂았는데, 오늘 반등세가 7%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그리고 얘가 이제 중국 당국에서 계속 이렇게 짓누르면 이게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알리바바 주식도 보시면, 이게 알리바바거든요. 이게 한 31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200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왔으니까 30% 넘게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중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 개별주를 투자할 때 조심스럽게 ETF 쪽도 좀 빅테크 쪽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기업 관련 주식 뉴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뉴시스 기사입니다. 기사는 7월 9일자고 이 기사를 쓰신 분은 이재은 기자께서 쓰셨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와 스마트 메모리 절반을 차지한다고 시장을, SK하이닉스가 2위고, 근데 이 보면 삼성전자가 49% 절대적 2위예요. 이게 1위, 절대적 1위고 SK하이닉스가 23%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파운드리 반도체 TSMC를 못 쫓아간다고 삼성전자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TSMC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걔는 예를 들면 예전에 노키아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한쪽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세서 그쪽의 시장에 충격을 받으면 그 기업은 세게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글로벌 중에서 정말 하이테크 기업 중에 가장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여기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까지만 얹혀주면 좋은데 그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 더 얹힌다면 센서, 라이다나 아니면 카메라도 뭐 일종의 센서라고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혹은 카메라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려가주면 좀 많이 포지션을 노리면 좋은데, 이제 삼성전자 열심히 따라가고 있긴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을. 여하튼 삼성전자가 긍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대규모로 계속 팔아제끼고 있거든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특히 기관 정신없이 팔아제끼는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 매도 동향입니다. 정신없이 팔아제끼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터닝 포인트를 잡게 될 겁니다. 개인들이 계속 떠받치면서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일정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매집하면 하루 이틀 뒤에 뭔가를 얻겠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하반기, 빠르면 하반기 혹은 내년도를 보시면서 씨앗을 심듯이 삼성전자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버틴다는 얘기는 아랫방향으로 부러질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계속 주요 이슈들이 사실 삼성전자한테는 긍정적이에요. 내년도에도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때문에 사이클을 만들 거라든가, 부정적인 이슈가 현재로서는 존재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널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그 목표가나 이런 것들을 계속 낮췄었거든요. 긴 안목에서 놓고 보면 긍정적인 주식이며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펍에서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폭발적으로 향후에 경기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과도하지 않은 포지션에서 일정 부분은 들고 있는 게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계속 제가 가끔 보여드리고, 매일 보는 사실 사이트입니다. 해주라 보여드리죠. 김현석 씨 얘기도 가끔 드리고, 월스트리트나우 유동치는 금리 흔들리는 증시 다음 주 CPI가 좌우한다 해서 7월 9일자 기사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쭉 써놓으셨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볼만한 기사, 나중에 필요하시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볼만한 기사는 여기서 이건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채권 투자자가 막 급락을 했거든요, 채권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인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건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경기 상승 속도가 떨어지면서 저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뭐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FOMC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가장 높은 수준이 이거 같아요. 여기가 가장 많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채권 투자 트레이더가 많은 투자자가 금리가 1.5에서 1.6 수준일 때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 그 채권 트레이더가 말하는 겁니다. 이거 잘 알고 있겠죠, 그 시장을. 1.5에서 1.6에서 공매도를 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예측을 하고 공매도를 쳤다는 거예요, 채권을. 왜 공매도라고 표시했느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면 사겠다고 공매도를 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서 갑자기 채권 수익률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 줄 알고 공매도를 쳤는데 채권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거 숏 커버리지 한다고 열심히 10년 채권 수익률을 사러 들어왔다는 거죠. 공매도 친 사람들이. 그러면 채권을 사러 들어왔으니까 채권 가격은 더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아래로 세게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숏 커버리지 때문에 세게 샀다가, 지금은 숏 커버리지가 끝나서 세게 샀다가 숏 커버리지 이제 마무리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위로 쭉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여기서 이제 숏 커버리지 때문에 대규모로 몰렸다는 뜻입니다. 채권을 사러. 그래서 수익률이 뚝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 그 부분이 가장 세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가장 주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채권 수익률을 이게 계속 갈 수가 없어요. 맥스치로 보면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게 표시가 잘 안 되네요. 경기 초반부에 잠시만요. 이거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경기 수축 국면에 채권 수익률이 빠졌다가 들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자리를 잡으러 또 움직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빠졌다가 들리고 다시 또 내려오는 패턴. 자리를 잡으려고 움직이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속도 올라왔다가 너무 빠르니까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이제 머리를 한번 또 들 겁니다. 너무 낮거든요, 과거 추세보다. 들렸다가 또 다시 이제 후반부에 뭔가 액션의 자리를 잡으려고, 자기 이제 추세를 잡으려고, 그 시기에 금리 추세를 잡으려고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 밑단에 보면 유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내용이 달라요. 이거 유정수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유정수 342개, 그래서 여기 보면 전성기 때는 2000개, 그 다음에 작년 초에 800개 수준인데 현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올 초에 1월 달에 이거는 가스까지 다 포함한 거고요. 이거는 석유 유정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기사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는 석유 유정만 말하는 거예요. 이쪽 것만. 그래서 275개였는데 4월 말, 이 데이터는 4월 말까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4월 말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4월 말이에요. 342개. 그래서 얘가 이제 4월 말에 여기 4월 30일 342개였는데 현재 378개예요. 근데 이게 한 달, 한 7개월 정도 만에 지금 275개에서 378개까지 100개 정도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난번 기사 오펙 관련해서 오펙 쪽에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석유가 과거의 수요치만큼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걸 제가 기사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올 하반기 내년 초 되면 이게 한 100개 늘어날 거고, 그리고 내후년 정도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한 300개 정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 700개 가까이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정수 800개를 얘기하셨는데, 이 유정수 800개라고 하는 거는 여기 유정수를 보면 작년도 유정수를 볼게요. 2020년도 유정수를 보면 작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이니까 직전이죠. 요때입니다. 요때. 그래서 이때 800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오일 유정수만 말하는 게 아니고 가스하고 오일 포함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에 이 차트는 오일 유정수만 말하고 있지만 이쪽에서는 그 오일하고 가스를 유정을 다 말하는 거기 때문에 기사만 보면 좀 혼돈스럽습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유정수만큼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유정수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셰일 오일 산유량도 한때는 하루 900만 배럴에 육박했는데 지금은 700만 배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유정수가 굉장히 적은데 하루에 900만 뽑던, 훨씬 많을 때 900만 뽑던 애들이 지금 적은데 700만을 뽑는다는 얘기는 향후 유정수가 올라가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뽑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큰 줄기는 여기 나오는 다른 줄기들은 다 동의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석유 회사들이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정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미온적이기도 하고, 또 자금을 그 그린 에너지 쪽에 투자하기 위해서 유가가 약간 올라갈 때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이런 것들 다 동일하게 받아들이는데, 다만 유정수가 못 미치고 있는 게 너무 적다. 그 다음에 상해 이렇게 작은 게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부분만 다릅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내년에 100달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의 이제 문제점들, 그다음에 불협화음,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유정수의 증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유가는 상승 탄력을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주요한 이슈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봐야 될 게, 과연 요번에 이렇게 흔들리는 게 끝났나라는 생각은 다시 다음 주 초반에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흔들린다 하더라도 더 세게 흔들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델타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문제점들 상황을 보면서 그때 흔들리거나,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직까지도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도에 실제로 연준이 단순히 테이퍼링이 아니고 실제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그런 상황이 심화가 되면, 예전에 2015년도에 한번 주식시장에 정점을 치고 세게 흔들렸던 것처럼 그 시기에 아주 세게 한번 흔들리지 않을까, 그 생각은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